안녕하세요.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도 돈 많이 버시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2024년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에 관련된 한 5가지 정도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재작년 2022년부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라는 것이 전문가들조차도 예측을 하기 쉽지 않을 만큼 금융시장이나 경제가 크게 변했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에 금리를 이제 급하게 인상하기 시작할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를 줄, 그리고 금리를 이렇게 급하게 인상을 할 줄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때도 물가 상승률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속이 탔었는데 추세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듯 마는 듯 하다가, 그리고 특히 금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출렁출렁거렸습니다. 또 하나는 2023년에 이제 미국 경제가 좀 빨리 후퇴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도 계속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이런 것들이 금리나 물가에 다 같이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2022년, 2023년 모두 사람들이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4년 올해에는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은 어떤 관전 포인트로 보아야 할까? 5가지 정도를 모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중국 경제입니다. 작년에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이제 꺼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올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뭘까 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것은 이제 상하이의 부동산 주택 가격을 나타낸 것인데요.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도 히스토리컬하게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은 이제 뭘로 비교했냐면은 우리가 렌트료가 있을 겁니다. 1년에는 임대료가 있는데요. 그것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몇 배가 되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 선진국들이 많은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면에서 버블들이 있어 왔는데, 그거보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훨씬 높은 75배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이미 주택 버블이나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그 형태로 나타났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이 지속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과거 10년간 세계적으로 실질 성장률이 한 2.6% 연평균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중국이 1.1%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사실은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이고요. 미국이 0.6%고 유로 지역이 0.2%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택 버블이 이제 꺼지게 된다면은 이게 세계 경제 성장에 의외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부동산 부분이 중국의 GDP에서 기여하는 바가 뭐 30에서 40%에 이른다. 많게는 40%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처럼 이제 그런 주택 건설이나 부동산의 건설이 정지가 된다면은 이게 당연히 이제 중국 경제의 GDP를 낮추게 될 것이고요. 이게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로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연쇄고리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요. 과연 중국이 뭐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성장을 되게 제해할 만한 요인은 아직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데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부동산 버블 혹은 주택 붐이 꺼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올해의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충격을 왕창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죠. 그리고 돈만 풀었습니까? 재정을 이제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꺼지고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이렇게 덜컹덜컹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코로나19라는 지진이 꽝 닥치고 나서 그 이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 여진이 올해는 끝났을 것인가, 올해는 그리고 정상 궤도를 쫙 달릴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여전히 성장과 물가는 그런 여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진 상태에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 그런 것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70년대하고 80년대 미국이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높았을 때의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리고 2000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보였던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두 개 겹쳐서 보여준 것인데요. 이렇게 묘하게도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작년까지도 거의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거의 떨어지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까지 거의 경로가 같이 갔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는 보면은 물가가 그 이후에 또 한 번 튀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거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폴 보커가 들어와서 이제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걱정이 뭐냐 하면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는 아직 완전히 가시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려가 완전히 잠식되려면은 물가 상승률이 2%보다는 훨씬 밑으로 한번 툭 떨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다 이제 물가 상승률은 안착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어제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시원하게 툭툭 떨어져서 완전히 안착된 경지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올해부터 또 내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U자형이 거꾸로 뒤집어진 위에 공을 놔두면은 공이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한 경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올해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이런 불안정한 경로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요. 지금 작년 말만 하더라도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가 또 금세 올해 들어와서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헷갈리냐?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게 되면은 어떤 우려가 있냐면은 우리가 80년대 초에 보았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더 세컨드 쇼크의 인플레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빨리 인하면은 또 인하하는 대로 야 이거 2024년이나 2025년에 와서 또 우리가 인플레이션 쇼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인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의외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 랜딩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소프트 랜딩보다는 좀 더 강하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경제가 소비나 이런 것이 워낙 굳건하게 유지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AI의 이노베이션까지 더해지다 보니까요. 금리를 이렇게 계속 인상해도 미국 경제가 잘 견뎌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2년부터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보면은 거의 역대 두 번째 크기와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제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게 긴축 기조를 조금만 밀고 나가면은 경제가 실물 경제가 생각보다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경제가 최적의 경로를 이렇게 쫙 밟아갈 거라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경로를 밟기 쉽다는 것이죠. 경제 운영을 자칫 조금 서둘러서 빨리 우리가 많이 이징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오래 끌고 가도 긴축의 기조를 오래 끌고 가다 보면은 미국 경제가 오히려 생각보다 더 경기의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후퇴 정도 이런 정도까지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제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경제 문제도 여기에 겹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번째 관전 포인트, 경제의 성장과 물가는 최적의 경로로 아주 좋은 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언제 다시 지진이 올지 모르는 이런 여진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AI입니다. 생성형 AI라는 것이죠. 이것의 이제 그 파괴력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아마 저도 그 효과를 다 이렇게 상상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런 효과들이 아마 올해 이렇게 여러 면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이미 작년에 보면은 생성형 AI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0.25에서 한 0.5% 포인트 이 정도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실현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만큼은 이제 생성형 AI라는 것의 파급 효과가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골드러시하고 비교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금광이 이제 발견되었을 때 그때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 요즘 생성형 AI가 좋아지면서 제일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골드러시 때 돈을 벌은 곳은 금을 캐내서 간 사람이 아니라 거기 청바지 파는 사람들이다. 숙박업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을 캐내서 가던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고 뭐 그랬는데 청바지 팔던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게 엔비디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시대의 청바지 회사가 엔비디아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이것이 성장률을 높여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1차, 2차, 3차 IT 혁명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PC를 통해서 일어난 IT 혁명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부터 시작한 이제 일종의 인터넷 네트워크 이제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네트워크 혁명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시듯이 아마존에서 보시듯이 이런 쪽은 확실하게 네트워크 어떤 해자가 있습니다. 해자라는 것이 성 밖에 이제 쭉 둘러놓은 적이 접근하지 못하게 파놓은 곳이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 이게 경쟁할 만한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 어떤 혁명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생산성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신기술 쪽에서 혁명이 바로 이제 생성형 AI가 생겨나면서 이쪽이 이제 앞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것인데요. AI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올해 이 버블이 한번 꺼질 것인지 말 것인지. 항상 이게 시장이 이렇게 버블이 있을 때는 이전에 튤립 버블도 그랬고 그다음에 NFT라든지 이런 버블 때도 다 보셨듯이 그때는 시장이 무한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꺼지고 나면 그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AI 관련된 기업들이 해자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높은 애플과 같은 장기적으로 높은 주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우리 사회의 성장률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 그게 올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이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네 번째,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수 쪽에 해당되는 것에서 우리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시다시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입니다. 근데 이미 내수는 우리나라는 뭐 올해도 작년에도 약했고요. 뭐 올해도 이제 그런 부분의 기조가 이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이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그러니까 시중은행 이런 쪽의 건전성을 해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은행의 건전성 상태는 아주 높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해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소비를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왜냐하면은 이렇게 차입을 늘렸을 때 그때가 가계나 기업이나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대략 대출 금리가 한 2.5%, 차입 비용이 한 2.5%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4.5에서 5.5% 정도로 수준이 올랐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 금액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이제 오르게 되었죠. 그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게 소비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수를 계속 짓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런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정책적으로 계속 부채 버블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을 계속 일으키면서 총선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끌어가다가 이것이 혹시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에
터질까 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조금 관전 포인트를 두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부채를 끌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우리나라의 내수 소비 부분은 부채가 지속적으로 제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채 부분에 내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GDP 대비해서 가계나 기업 부채 수준 그리고 부채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다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것이 코로나19 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증가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내수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 작년부터 그랬지만은 믿고 있는 것이 수출입니다. 수출의 증가율이 볼륨이나 금액 면에서나 다 이제 턴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다 사람들은 올해는 이것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저 정도로 증가율이 거의 뭐 20%, 30%이 정도로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대략 2% 전후.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과연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수출 보시면은 중국에 20%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미국이 10%, EU가 9%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과 미국 경제에 상당히 디펜던트 한다고 보면 되고요. 거의 절반이 중국과 미국이니까 특히 현재 중국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독일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의외로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 조금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두 나라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자기들만의 밸류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수입에서 하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수입 대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계속 수입 대체를 해나가면서 우리나라나 독일로부터 수입하던 것들의 이제 양을 줄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2000년, 2010년대 중국이 한참 고성장을 할 때 보아왔던 이런 수출 증가율의 패턴이 과연 보여질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물론 그러기를 희망하지만은 이 수출 증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그런다면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을 제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는 그렇게 안 좋을 거라고 대부분은 이제 짐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2% 성장한다 했다가 2% 성장률로 약간 낮추고 2% 성장하면 뭔가 조금 사실은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1.9, 1%대로 하느냐 어쩌냐 하다가 2자를 보이는 것과 1자를 보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2%를 적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내수는 기조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 부분이 의외로 그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수입을 위해서 수입 대체를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지속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올해 생각보다 조금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5가지 관전 포인트고요. 이제 결론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 깔려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코비드19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물가, 금리, 성장 이 전망이 어떻게 말하면은 깡그리 틀렸습니다. 사실은 1년, 2년 동안 상당히 헤맸습니다. 펀드 매니저도 힘들었고 이코노미스트들도 힘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 저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올 초에 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의외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좀 경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것이 이유는 코비드19 이후의 여진이 저는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급하게 인상한 것의 여파가 아직도 크게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완전히 2%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성장에 관한 부분, 그리고 중국이 작년에 주택 버블 붐이 꺼진 것이 아직 이제 올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이런 부분도 하나의 불확실성이고요. 따라서 미국과 중국 성장이 생각보다는 좀 나빠지고 물가는 여전히 불씨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비로소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에 충격을 받으면서 이 충격을 받으면서 장기 저성장으로 좀 들어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